이게 그냥 오래전부터 사실은 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로 인식돼서 공부를 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양리학. 전체적으로도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뭐 세상에 약의 종류가 워낙에 많거니와 뭐 약과 관련된 심지어 넓은 의미로 보면 독도 약이고 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약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넓게 보면 이 약을 실제로 뭐 의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프랙티컬한 문제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분야의 학문인데 이 강좌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양리학 교과서의 내용 중에 뭐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강론에 해당하는 분야 중에서도 대표적인 중요한 분야 몇 개 그렇게 강론에서는 발췌해서 할 거고요.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간을 조금 할애를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일단 총론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각각의 개별적인 약물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약물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 프린시플에 관한 얘기들인 거죠. 그게 양리학의 총론 내용 중에서 크게 보면 약이 실제로 우리 몸에 그러니까 휴먼 바디와 관련해서 약과 인터랙션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일단은 그 범위로 국한해서 생각을 합시다. 약과 휴먼 바디의 인터랙션 이거를 놓고 봤을 때 그 과정을 일단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자면 약이라는 게 우리 몸에 투여가 되면 도즈라는 말 알죠? 이게 용량이라는 건데 주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즈, 예를 들어서 100mg 태블릿 1개 이런 게 도즈예요. 캡슐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도즈를 주면 우리 몸 안에 이 약이 들어가서 일단 뭔가 작용을 나타내기 전에 그 중간 과정에 우리 몸 안에 분포를 해서 특정한 농도를 이루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어떤 약의 농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제일 쉬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혈중 농도가 얼마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소주 한 병의 도즈에 의해서 혈중 농도가 얼마가 되고 그게 이제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알코올이 어디에 작용을 한다 이런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준 도수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요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다루는 분야를 파마코카이네틱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서서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농도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농도일 때 효과가 어느 정도가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영역을 파마코다이내믹스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키네틱스,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파마코키네틱스는 약동학이라고 번역하고요. 파마코다이내믹스는 약역학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양리학 총론은 크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약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파마코키네틱스와 관련된 프린시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파마코다이내믹스와 관련된 프린시플들이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교과서에 다 분리돼서 기술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각각 하여튼 공부를 하는 게 양리학 총론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약물의 도즈, 농도, 효과
이런 단계별로 봤을 때 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키네틱스, 두 번째 단계가 다이내믹스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걸 설명하자면 약과 우리 몸의 인터랙션 중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약을 우리 몸이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먹었을 때 혈중 농도가 얼마가 될지는 소주 한 병이라는 어떤 정해진 인풋을 가지고 우리 몸이 어떻게 이걸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얼마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역과학과 다이내믹스 영역은 이 혈중 농도가 형성됐을 때 이 혈중 농도에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약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다루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약과 몸의 상호작용 중에서 몸이 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파마코키네틱스가 되고요. 약이 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파마코 다이내믹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 두 가지 제가 다른 각도에서 이 두 용어를 설명했는데 매치가 잘 안 되실 텐데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디테일을 보다 보면 나중에 다시 상기시켜 드릴 텐데 그때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파마코키네틱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일상생활에서 약 먹고 타이레놀 먹고 술 마시고 뭐 이런 의학적인 내용과 관련된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벤처에서 매일매일 하는 실험들에 있어서도 알고 보면 같은 원칙들이 다 적용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새로 알게 되는 건 없으면서 답답한 느낌 좀 드시죠? 그러라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럼 뭐라는 거야? 빨리 설명을 해봐라는 마음이 드시기를 바라서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인 건데 좀 궁금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이 약물의 농도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를 보는 게 파마코키네틱스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뭐 소주 한 병 나발을 불었어. 혈중 농도가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될까요? 소주 한 병, 참이슬, 프레시 한 병 나발 불었어. 깡소주도 나발을 불었어요. 한 입에 들켰어. 한 병을. 혈중 농도 얼마쯤 될까? 우리 뭐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거 평상시에 많이 듣는 거잖아요. 얼마쯤 될까? 평균만. 0.02? 뭐 어차피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찍어보라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저기 0.02 찍었어요. 0.03. 단위는 뭐죠? 단위는 뭐죠? 보통 혈중 농도의 단위는 알코올 혈중 농도의 단위가 뭐예요? 0.03%죠. 보통 퍼센트입니다. 자, 0.02 또는 0.03%를 찍었어요. 지금부터 20분 정도 지나면 정답을 알게 됩니다. 20분. 20분 동안 정신 차리고 있으면 돼요. 예. 뭐 술을 먹는 경우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어떤 약을 섭취하게 되는 루트, 경로, 투여 경로는 그냥 오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경구 투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투여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서브큐테니어스 인젝션, 피하 주사, 인트라머스큘라 인젝션, 근육 주사, 인트라베이너스 인젝션, 정맥 주사. 이 중에 뭐 같은 성분의 약을 같은 양을 같은 도수를
그냥 경로만 다르게 해서 투여한다고 했을 때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근육으로 들어온 약을 우리 몸이 어떻게 핸들링 할지와 이렇게 꿀꺽 삼켜서 위로 들어온 이 약을 어떻게 우리 몸이 핸들링 할지 다 각기 다르겠죠.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상상이 되시죠? 일단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당연히 IV 인젝션이겠죠. 정맥 주사겠죠? 여기서 그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는 요 말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짚고 들어보죠.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뭐 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을 때 밥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입에 넣고 입에 넣으면 우리 몸에 들어간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입에 넣었다. 밥그릇에 담겨있던 거를 숟갈로 떠서 입에 집어넣고 입을 닫았다. 밥그릇에 있던 게 우리 몸으로 들어갔다. 뭐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적어도 생리학적으로는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면 빡빡 씹어가지고 꿀꺽 하고 넘겼다. 그럼 어디로 가죠? 위로 가죠. 위. 그럼 위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위에 들어갔던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참 있다가 그냥 똥으로 나올 수 있죠. 입으로 들어갔다가 항문을 통해서 똥으로 그대로 나왔다면 그거는 우리 몸에 들어간 게 아니죠. 피부에 잠깐 붙어있다가 떨어진 거랑 다를 건 하나도 없죠. 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국 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서 12장부터 시작해서 5장, 4장 쭉 있잖아요. 장으로 넘어가서 장에서 소화가 되고 그 소화된 성분들이 장세포를 통해서 안쪽으로, 바깥이 아니고 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몸 안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피부 또는 점막으로 안과 밖의 경계가 지어져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죠. 예, 그럼 장 점막 세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비로소 우리 몸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입에 들어가서 위를 거쳐서 소화돼서 장점막 세포를 투과해서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생략적으로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몸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피 뽑아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 몸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면 정맥에서 피 뽑아가지고 그 피 속에 그 물질이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 밥 안에 들어있던 뭔가가 여기서 나오면 이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장세포는 지나왔는데 혈관으로 못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애매한 경우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거냐 아닌 거냐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보면 들어온 게 많고 혈중에서 검출이 안 된다는 기준으로 보면 안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돼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확실하게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려면 혈중에서 검출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장에서 흡수된 거가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간 다음에 심장에서 블러드에 실려서 전신으로 퍼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맥에서 그걸 검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신 순환에 들어갔다. 그래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어떤 약이 투여되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갔다라고 하려면 이런 전신순환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인트라비너스 인젝션일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딱 약을 볼루스로 한 덩어리를, 어떤 도수를 한 방에, 볼루스라는 말은 한 방에라는 뜻입니다. 한 방에 팡 집어넣으면 정맥을 타고 쭉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우심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심실을 거쳐서 폐순환을 한번 한 다음에 좌심방을 거쳐 좌심실을 통해 에오타로 나오고, 그 에오타에서 전신으로 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준 거가, 예를 들면 여기 정맥으로 준 거가 여기 이 손가락 끝에 있는 혈관에서 검출되려면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슝 하고 들어가서 폐 한 번 슝 돌아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여기쯤까지 올려. 뭐 물론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초 정도. 몇 초. 그에 비하면 근육에 주사를 하거나 피하에 주사를 하거나 심지어 먹거나 하면 훨씬 오래 걸리겠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중에 일부는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정도의 농도에 도달하느냐를 보려면 가장 심플하고 오차가 없는 방법은 인트라비너스 인젝션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까 봤듯이 인트라비너스 인젝션을 하고 나서 혈중 농도를 만약에 시간에 따라 혈중 농도를 플로팅을 해보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그랬지만 사실상 이거는 거의 몇 초 안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전신에 완전히 퍼지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손가락 끝에서 검출될 수 있을 정도로 퍼지는 데는 몇 초 안에 일어나니까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시간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팡 올라가겠죠. 한 방에 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당연히 서서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어떤 약물이 오르면 팡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양으로 유지되는 그런 약물은 없다고 보시죠. 우리 몸은 어떤 물질이 밖에서 들어오든 그 물질을 어쨌든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물질이든 뉴트리언트든 드러기든.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도는 감소합니다. 한 번 주고 말았다면 다시 주면 또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그 이후에 시간 지남에 따라 서서히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일 거다라는 건 당연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RV 볼루스 인젝션을 하고 나서 파마코키네틱스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주었던 도즈와 관련해서 요때 그 처음에 도달하는 컨센트레이션, 초기 농도, 요거가 얼마쯤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그 이후에 서서히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이 어떤 프린시플에 의해서 어떤 양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혈중 농도가 얼마냐라고 아까 소주 한 병 혈중 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지만 요 포인트를 물어본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혈중 농도가 얼마일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 농도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농도는 뭐예요? 농도는 어떤 물질이 솔벤트 안에 얼마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g per 리터다. 그러면 1g의 예를 들면 알코올이, 에틸 알코올이 1리터의 용매, 지금 우리가 혈중에서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매라는 거는 블러드의 플라스마가 되겠죠. 혈장. 그죠? 혈장 1리터에 알코올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용매와 이 드럭, 예를 들면 알코올 각각이 얼마만큼인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원칙에 입각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도수와 우리 몸의 용매의 볼륨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이 어떤 특정한 양의 용매가 들어있는 용기에다가 약을 털어 넣어서 그 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우리가 맨날 실험실에서 하는 시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심플합니다. 일단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요 볼륨인데 용매의 볼륨인데 이 볼륨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심플하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의 볼륨은 얼마냐? 이건 잠깐 이제 적어놓고 제가 지금은 77kg이 됐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70kg 성인 남성이었어요. 지금은 좋은 시절 다 갔는데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 인간이 70kg 성인 남성이에요. 자, 70kg 성인 남성을 가정하고 70kg 성인 남성의 볼륨이 얼마냐라고 하면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70kg은) 웨이트죠. 볼륨이 아니고 웨이트잖아요. 70kg인 사람의 볼륨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것도 물론 정답을 모르실 테니까 찍어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70kg 성인 남성을 물에 던져. 그래서 뜨면 비중이 1보다 작은 거고, 그러면 70리터보다 볼륨이 더 많은 거고, 가라앉으면 볼륨이 70보다 적은 거죠. 사람은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떠요?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그냥 현실적으로 던지면 뜹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뜰 때 그 사람의 볼륨 중에서 실제 그 사람의 볼륨 말고 그 안에 풍선처럼 바람이 들어서 볼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폐 속에 바람이 들어오죠. 그래서 만약에 폐에 있는 공기를 쫙 다 빼낸다면, 실제로 가능하진 않지만 완전히 폐에 있는 공기를 다 밖으로 빼낸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사람의 비중은 1보다 좀 커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70kg인 사람인 경우에 볼륨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70리터보다 조금 작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죠. 그러니까 뭐 한 65리터쯤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68리터쯤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죠. 근데 그러면 이 볼륨, 이게 68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68리터의 볼륨이 약이 분포할 그 볼륨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은 어디에 분포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는 그 볼륨이 어떤 솔벤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솔벤트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물과 기름. 아시다시피 물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웨이트로 봤을 때 60%가 물이죠.
70kg 성인 남성은 그 안에 물이 42리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건 알잖아. 30이잖아요. 그죠? 체중의 60%는 물. 나머지는 뭐 단백질, DNA, 리피드 등등등등. 그 중에서 나머지 중에 제일 많은 건 뭐죠? 기름이죠. 리피드. 그게 대략 체중의 20%쯤 되면 좋겠는데 보통은 20%를 넘죠. 저 같은 경우에 한 25%. 개인차가 굉장히 커서 체중의 그게 20% 정도면 날씬한 사람이고 아주 날씬한 사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50%, 60%가 될 수도 있고 70%, 8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표준의 건강한 사람을 생각해서 날씬한 사람,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이 체중의 60%와 20% 정도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나머지 체중의 20%쯤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기질, 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 같은 것도 있고 핵산도 있고 많은 성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도 약이 가서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건 녹아있는 게 아니라 달라붙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실제로 약의 대부분은 이 물 또는 기름에 분포하지 어떤 생체를 이루는 이런 매크로 몰레큘의 바인딩에 있는 형태로 있는 양은 매우 적습니다.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예요. 약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떤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야겠지만 몸에 들어간 약 중에 리셉터에 바인딩하고 있는 거는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포하고 있는 약물의 대부분은 물 또는 기름에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좀 구체화됐습니다. 물이 체중의 60% 40, 그러니까 70kg 성인 남성에 대해서 42리터 정도가 존재하고 리피드는 체중의 20% 정도여서 대략 15리터 정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바인딩 사이트, 매크로몰레큘에 바인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일단 무시하기로 해요. 그러면 약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무시한다고 치면 여기 또는 여기에 분포할 텐데 여기 분포할까요? 여기 분포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사셨으면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누가 물어봤을 때 거의 확률적으로 틀리지 않는 대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때 다르다. 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거의 약을 투여하면 기름에 분포할 것이냐 물에 분포할 것이냐 그때 다릅니다. 근데 어떨 때 어떻게 다를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게 공부죠. 다시 말해서 어떤 약은 여기 분포하고 어떤 약은 여기 분포하고 뭐 이럴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약은 여기에도 분포하고 여기에도 분포하고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 그게 좌우될지는 짐작이 가죠. 우리 가끔 실험실에서 해보는 짓이죠. 물 위에 뭐 기름이나 뭐 다른 유병맥 물 위에 뜨는 이런 거 놓고 여기다가 뭔가 집어넣으면 어떤 거는 여기에만 있고 어떤 건 여기에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거를 어떤 물질을 세퍼레이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익스트랙션이라고 하죠. 뭐에 의사될 것 같아요? 간단한 원리죠. 여기 들어가는 물질이 즉 약이 기름에는 잘 안 녹고 물에는 잘 녹는 물질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게 될 겁니다. 반대라면 반대로 여기에만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은 물질은 아시다시피 물의 솔루빌리티가 사실상 무제한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얼마까지 녹는다가 아니고 그냥 두 가지는 섞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괴도가 무제한인 거예요. 그죠?
물론 알코올은 리피드에도 녹습니다. 리피드는 녹이기도 하고. 하지만 상대적인 솔루빌리티로 봤을 때 리피드에 녹는다고 해도 사실상 워터에 대한 솔루빌리티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물이 있고 저기 기름이 있다고 하면 기름보다 물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게 된다. 여기에 녹아 있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물질의 경우에 몸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기름과 물 중에 물에 분포하게 되겠죠. 기름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고. 그러면 이 물질의 경우에 우리가 혈중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도즈를 볼륨으로 나눠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도즈를 볼륨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눌 볼륨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 42리터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42리터죠? 사실상 물에만 존재한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 분모를 우리가 구해냈어. 분자는, 이거는 중학생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분자는 얼마예요? 소주 한 병에 알코올이 몇 그램 들어있어요? 중학생은 못 구하겠다. 소주 한 병에 알코올이 몇 그램 들어있을까요? 요새 몇 프로야? 참 있어요. 19%? 18%? 20%라고 칩시다. 참이슬 빨간 거 20%라고 쳐요. 그게 20%죠. 20%라고 쳐요. 그러면 소주 한 병 350ml잖아요. 병에 든 거 웬만하면 350ml죠. 350ml의 20%가, 볼륨의 20%가 알코올이라는 뜻이니까 70ml가 알코올이라는 뜻이죠. 70ml예요. 근데 우리가 몇 g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알코올의 비중을 알아야 되죠. 알코올의 비중은 0.8입니다. 그러면 56g이라는 뜻이죠. 소주 한 병을 마시면 그 안에 에틸 알코올이 56g쯤 들어있습니다. 진한 소주 한 병 마시면. 근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42리터의 물에 분포해요. 농도가 얼마예요? 계산기 눌러봐. 56 나누기 40. 1.3? 대략 방울리면서 1.3이라고 칩시다. 그럼 1.3g per 리터죠. 1.3g per 리터. 맞죠? 1.3g per 리터면 몇 퍼센트예요? 퍼센트는 그램 퍼 데실리터잖아요. 100ml에 몇 그램 들어있느냐가 퍼센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0.13%가 됩니다. 해보세요. 20분 됐나? 20분 지났나? 20분쯤 됐을 거예요. 자, 20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소주 한 병 나발 불면 혈중 농도 얼마인지 알게 됐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소주 한 병 나발 부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이거는 지금 꼭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알더라도 오늘 하루는 보람 있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모르고 오늘을 지내면 내일 이걸 모르고 있다. 헛산 거야 오늘. 그러니까 지금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를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빨리 내일 아침에 한 명씩 전화 걸어서 물어본다.
그래서 0.13% 정도가 되는데 이게 물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정확히 딱 이렇게 맞지는 않지만 거의 맞아요. 이게 이제 거의 근사치입니다. 왜냐하면 리피드에 전혀 안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42리터보다 분포하는 공간이 조금 더 커져요. 실제로 50에 가까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0.13보다 실제로는 약간 더 낮겠죠. 그리고 소주가 보통 뭐 20%가 안 되니까 조금 또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IV 볼루스로 주는 거에 비해서 먹을 때 중간에 로스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소주 한 병 마셨는데 반 병은 토해냈어. 그럼 몸에 안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이래저래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어쨌든 소주 2잔 마시면 0.05% 된다고 하는 옛날 상식, 요즘은 이제 법규가 바뀌었지만 그게 그런 거에 근거한 겁니다. 소주 한 병 하면 보통 7, 8잔 나오잖아요. 그래서 0.13쯤 되는 거에 0.05가 되려면 대략 3분의 1 내지 하여튼 계산해보면 그렇게 돼요. 소주 2잔 마시면 0.05가 나와. 예, 소주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알코올 같은 물질이 아니고 다른 예로 어떤 물질이 만약에 워터에 대한 솔루빌리티와 리퀴드에 대한 솔루빌리티가 거의 같다. 즉, 뭐 여기 녹는 정도와 저기 녹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이 물질이 몸에 들어갔을 때 양쪽에 균등하게 분포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의 농도, 즉 기름에서의 농도와 물에서의 농도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약물이 들어가서 그 도수가 얼마만큼의 볼륨에 녹아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볼륨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면 물의 볼륨, 기름의 볼륨 합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물이 있다면, 이런 물질이 뭔가가 있다면 이거를 몸에 투여했을 때 혈중 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은 42리터의 용적에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됐었는데 이런 물질은 57리터에 분포한다고 가정해야 된다. 그렇겠죠? 네. 그때 다른 거가 알코올 때는 그랬고 이거일 때는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물마다 그 약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분포하는 실제 우리 몸의 그 실제 용적은 아니지만 그 약물이 분포하는 용적이라는 거를 계산할 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계산되고 각각의 약물마다 다른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약물의 분포 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타이레놀은 분포 용적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타이레놀은 분포 용적이 50일에 100이라고 칩시다. 진짜로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이레놀은 분포 용적이 100리터에 그냥 성인 남성의 경우에 대략 그래, 타이레놀 하나를 몇 밀리그램 들었어? 그럼 500mg 들었다는데? 그럼 타이레놀 하나를 만약에 부셔서 IV 인젝션을 하면 500mg을 100리터에 녹이는 거니까 혈중 농도는 5mg/L가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물에 녹는 정도에 비해서 리피드에 녹는 정도가 훨씬 높은 어떤 약물이 있다고 칩시다. 리피드 솔루빌리티가 워터 솔루빌리티의 10배쯤 돼요. 그러면 이 약물을 몸에 집어넣으면 기름에는 진한 농도로 존재하고 물에는 옅은 농도로 존재하겠죠. 여기에서의 농도와 여기에서의 농도를 비교하면 여기서 농도가 10배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약물의 분포 용적은 얼마가 될 것인가? 얼마쯤 될까요? 이거의 용적은 15리터였고 이거 물의 용적은 42리터였어. 근데 약물이 이렇게 분포해. 그러면 이 약물의 분포 용적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192가 됩니다. 왜 192일까요? 한 명쯤은 알 것 같아요. 한 명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건 여기서 측정하는 거죠. 플라스마에서 재는 거니까 물에서 농도가 얼마인지를 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낮은 농도로 분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약물일수록, 즉 리피드 솔루비티가 상대적으로 높은 약물일수록 상대적으로 농도는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는 플라스마에서의 농도는 이쪽 컴파트먼트에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요거에 더 많이 분포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커패시티가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커요? 이게 15리터인데 실제 용적은 15리터인데 얘 커패시티는 물 15리터에 비해서 10배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실제 용적은 15리터지만 얘 커패시티는 150리터의 물에 이퀴벌런트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15리터랑 요거 42리터에 녹이면 여기서 봤을 때의 농도는 물 150 플러스 42, 즉 192리터에 녹였을 때의 농도와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90.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물에 비해서 리피드에 더 잘 녹는 특성을 가진 약물일수록 분포 용적 값은 점점 커집니다. 실제로 그런 물질은 없지만 만약에 물에는 전혀 안 녹고, 실제로 그런 물질은 없어요. 가상의 어떤 물질이 있어서 물에는 전혀 안 녹고 기름에만 녹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수학적으로 무한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물질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 물질은 실제로는 없고 아주 조금 녹을 뿐이지 물에 뭐 녹기는 녹는 거죠. (192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애초에 던졌던 질문, 특정한 도수를 줬을 때 초기 농도, 최대값이 나오는 이 처음 농도가 얼마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알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그때그때 다르다. 즉 약물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했고, 리피드 솔루빌리티가 큰 약물일수록 VB가 커진다. 예를 들어서 리피드 솔루빌리티가 물의 솔루빌리티의 10배라면 192가 되고, 물에만 녹는다면 42가 된다. 알코올 같은 경우가 사실상 거의 물에만 녹는 약물에 해당한다. 까지 얘기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은 이거죠. 그렇다면 그래, 지금 0.13%가 됐어, 혈중 농도가.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죠. 요새 규정이 몇 프로죠? 음주운전 규정 0.03%가 0.03? 얼마야? 몰라요? 0.03인 것 같아. 과거에 0.05였다가 강화돼서 0.03이 된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단 한 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상식이지만 어쨌든 법적인 규정은 있거든요. 0.03이라고 칩시다. 어쨌든 내가 0.03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 차를 운전해야 돼. 그러면 지금 0.13인 상태에서 도대체 언제가 돼야 0.13이 될, 0.03이 될 거야? 몇 시간 걸릴까? 몇 시간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0.13에서 0.03까지 가는데
소주 한 병 남아두고 지금 몇 시간 기다려야 돼? 운전하는 6시간 12시간 얘기했듯이 어떤 약이든 우리 몸에서 없어집니다. 일리미네이션이 됩니다. 제거가 돼요. 이게 뭐 어떤 거는 간에서 메타볼라이즈 돼서 배설되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떤 거는 신장에서 배설, 익스크리션이 됨으로써 몸에서 제거돼요. 근데 경로가 어찌 됐건 간에 약물이 제거되는 거는 그 약물마다 역시 그 약물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좌우되고 각기 제거되는 방법이나 타임 코스가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인데 그 일리미네이션 레이트라는 건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기호 알죠? 뒤에 요건 그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어마운트가 없어지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네, 타임과 어마운트의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몇 밀리그램이 없어지는가 또는 1시간 동안 몇 그램이 없어지는가 이게 일리미네이션 레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단위로 표현하는 일리미네이션 레이트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알코올의 경우에 대략 7에서 10g/h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헌상. 이게 개인차가 상당히 큰데 술을 잘 분해하는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 간에서 분해되잖아요. 그런 사람인 경우에 대략 시간당 10g 정도의 알코올을 제거합니다. 10g 정도의 알코올을 제거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56g을 먹고 0.13%가 됐는데 0.03이 되려면 몇 g이 남아야 돼요? 이번에는 42리터에다가 0.03을 곱해보면 대략 12g 정도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56g 먹었는데 44g을 없애야 되네요. 맞죠? 44g 없애고 나면 12g 남고 12g 남으면 대략 농도가 0.03 정도가 됩니다. 1시간에 10g씩 없애요. 그러면 4.4시간. 그렇죠? 4시간 24분. 4시간 반. roughly. 6시간, 12시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잘 먹는 사람, 잘 분해하는 사람이에요. 7이면 달라지겠죠. 7이면은 뭐 계산해보면 이제 한 6시간 되겠네요. 7, 6, 42g이니까 대략 6시간 조금 더 걸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빠르면 4시간 반, 늦으면 한 6시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까지 알았어. 소주 한 병 나발 불고 혈중농도 얼마인지 20분 만에 알았고 20분 더 지나서 몇 시간 만에 0.03 되는지까지 알아냈어. 오늘 열일했어요. 지금 시간 얼마나 지났어요? 1시간 지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공부의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이렇게 무수하게 시간을 운영할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다 하진 않을 거고 앞으로 가능한 한 40분 이내에 끝내서 목표를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람 있게 사는가 했는데 소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실들을 드디어 알게 됐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1시간에 10g 또는 1시간에 7g 이렇게 심플하게 없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약물의 제거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약물은, 알코올이 사실은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약물은 일리미네이션 레이트가 어마운트에 비례죠. 실제 소주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었을 때의 제고 속도와 두 알을 먹었을 때의 제고 속도가 다르다. 근데 한 알이 몸에 완전히 분포한 상태와 비교했을 때 두 알이 완전히 분포한 상태의 제거 속도가 2배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제거가 되는 것도 농도에 비례하잖아요. 농도가 높을수록 제거되는 반응도 빨리 일어날 거 아니야. 같은 용량의 2배의 도수를 주면 농도가 2배가 될 거고 농도가 2배일 때는 제거되는 속도도 2배일 거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몸에 있는 약의 양이 2배면 제거되는 속도도 2배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수학적인 수식으로 쓰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비에게 오버디티, 즉 일리미네이션 레이트,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어마운트가 없어지느냐 하는 것은 어마운트에 비례한다. 비례하는데 어마운트가 많을수록 어마운트가 감소되는 속도가 커지는 거니까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니까 이 수식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항상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우리는 너무 수학을 싫어하는 민족이라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갔죠. 수학을 너무 많이. 그래서 이게 딱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 되면 거의 우리나라 국민은 수학을 다 싫어하게 되는 그런 참 불행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수학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딱딱한 수식 말고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약물 100mg을 몸에 집어넣어서 지금 분포가 돼 있어 100mg. 이랬을 때 그 약물의 K값, 요 수식에서의 K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Elimination Rate Constant라고 부릅니다. 제거 속도 상수. 이게 만약에 0.5인 어떤 약입니다. 이게 0.5라고 가정하면 Elimination Rate는 50mg/h가 되는 거예요. 몸에 100mg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일 때 1시간당 50mg이 없어지는 속도로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mg이 분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에 어떤 약이. 그리고 일리미네이션 웨이트는 50mg/h예요. 1시간에 50mg이 없어지는 속도라는 거지. 그러면 1시간 후에는 50mg이 남아있나요? 아니죠. 그게 아닌 거는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수학 싫어도. 그거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시간에 50mg이 없어지는 속도로 없어집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조금 있다 시간이 뭐 얼마가 됐건 지나서 90mg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는 떨어지는 속도가 1시간에 50mg이 아니고 1시간에 45mg.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50이 없어질 때까지는 1시간보다 더 걸린다는 거죠. 그죠? 알코올처럼 이렇게 직선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동안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운 표현으로 하자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직선함수가 아니고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50mg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때 떨어지는 속도는 원래에 비해서 반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25mg/h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1시간에 25mg밖에 안 없어져. 그러면 1시간 더 지나면 50에서 25 없어지고 25가 남아? 아니죠. 역시 아니죠. 대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100에서 50이 될 때까지 정확히 얼마나 1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건 알겠는데 얼마 일정 몇 시간일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100에서 50이 되는 시간과 50에서 25가 되는 시간이 같다는 건 알죠. 그게 직관적으로 지금 계산이 되지 않느냐.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주문하세요. 요새 그 지수와 로그 어디 나오더라? 수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수 함수적으로 감수한다는 걸 알게 됐고, 다시 이 지수 함수라는 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학적 표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시간 t일 때 몸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알려면 처음 어마운트, 제로 타임의 어마운트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 씁니다 라고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석에 있어요. 이 2라는 숫자가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아시죠? 2보다 좀 크죠? 2점 얼마쯤 되더라? 2.6 얼마인가 뭐. 하여튼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숫자인데 무리수잖아요. 그죠? 이거 알죠? 그걸 내가 뭐 고등학교 수학을 다시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이건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파이 같은 거야, 파이. 3.14 쩌쩌쩌쩌쩌 나가는 그 숫자를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B의 마이너스 KT 승 함수의 패턴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수식을 그 수치를 계산하려면 이 수식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는 없는데 전자계산기로 하는 거죠. 물론 전자계산기로 하는 건데 어쨌든 저 수식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이 몸에서 제거되는, 일리미네이션 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직선 함수적으로 떨어지는 알코올의 사례. 그 다음에 지수 함수적으로 떨어지는 나머지 대부분의 약물의 사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미네이션 레이트가 알코올의 경우처럼 일정한 상수값이어서 시간 지남에 따라서 직선 함수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일 때 이런 키네틱스를 제로 오더 키네틱스라고 합니다. 그 약물은 제로 오더 키네틱스야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 약물의 일리미네이션 레이트가 약물의 농도나 도수와 관련 없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알코올처럼. 근데 대부분의 약물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약물의 도수나 컨센트레이션에 비례해서 일리미네이션 레이트가 이게 직선 함수적인 패턴을 보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는 지수 함수 A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 승에 해당하는 지수 함수의 패턴을 보인다고 했죠. 이런 패턴을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 이게 이제 일리미네이션 레이트가 농도의 1차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퍼스트 오더. 상수 함수니까 이거는 제로 오더. 고등학교 수학 너무 많이 한다. 하여튼 이런 용어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일리미네이션 레이트는 어마운트에 비례하는 값이고, 그게 일리미네이션 어마운트가 상수 곱하기 어마운트다 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실제로 시간 t에 대해서 함수가 나타내려면 시간 t의 어마운트는 A0, 즉 초기 어마운트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 승이다까지 얘기했어요.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이 어마운트를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약물의 농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파라미터는 몸에 지금 몇 g이 남아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농도가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알코올도 뭐 농도가 몇 %야, 뭐 몇 밀리그램 퍼 리터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수식 자체를 우리가 어마운트 기준이 아니고 농도의 기준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매우 편리합니다. 어마운트와 농도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농도가 어마운트 나누기 VD잖아요. 어마운트는 농도 곱하기 VD인 거죠. 어려워하는 문제야. 어려워하는 문제야. 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시간 만에 이게 금방 눈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죠. 그래서 어마운트를 VD 곱하기 컨센트레이션으로 바꿔놓고 보면 K나 VD는 둘 다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약물에 대해서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그 약물은 K가 얼마야? 0.5야. 그 약물은 VD가 얼마야? 100m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약물에 정해진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하나의 상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 상수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수예요. 일단 그거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클리어런스. 클리어런스라는 말은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라는 용어처럼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청소율입니다. 제거율이 아니고 청소율.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느냐 하면 실제로 이거가 어떤 현실적인 의미를 갖느냐 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모식도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 약을 넣어서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된 게 특정한 농도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키드니에서 제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이 체액이 키드니를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체액 속에 있던 약물을 키드니가 끄집어내서 없앤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정한 속도로 키드니를 지나가요. 근데 키드니라는 필터에서 약이 옆으로 빠져. 그리고 그 약이 청소된 깨끗한 체액, 약물에 안 들어있는 깨끗한 체액이 다시 원래 리저버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클리어런스라는 값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리저브의 볼륨, 여기 있는 이 체액의 볼륨이 100m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100m가 아니지만 또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100m고 네. 그 다음에 이 필터를 지나가는 이 흐름 이 전체의 0.5가 1시간에 지나가는 속도다. 즉 일리미네이션 웨이트 컨스탄트가 0.5다라고 하면 1시간에 50리터씩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하면 1시간에 50리터를 이 필터가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청소율인 거예요. 클리어런스. 100리터 중에 1시간에 50리터를 청소한다 그래서 1시간 후에 반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이게 청소를 하면서 이게 점점 옅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이 지나가도 제거되는 양은 점점 작아지죠. 이게 아까 처음에 어마운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머릿속에 금방 안 그려지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반드시 나중에 주무실 때
혈중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이 그림을 떠올리. 그게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요거까지 같이 떠올리셔야 돼요. ER 이퀄 CL 곱하기 C까지. 요 그림과 요 수식. 요걸 떠올리세요. 이걸 그대로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반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도 어차피 이해는 잘 안 돼요. 대신 100번쯤 하면 이해돼요. 100번쯤 하기 전에 이걸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하시고. 그래서 클리어런스의 개념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식 시간 t일 때 어마운트는 초기 어마운트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승이다. 그래서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된다라고 했을 때 100에서 50이 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100에서 50이 되는 시간이 얼마라면 50에서 25가 되는 것도 같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사실 반이 되는 시간 반감기, 영어로는 half life. 그거를 구해보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 수학적 식 어마운트를 갖고 하든 컨센트레이션을 갖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뭘 갖고 하든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컨센트레이션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파라미터니까 컨센트레이션 갖고 합시다. 시간 x일 때 컨센트레이션이 초기 컨센트레이션의 2분의 1이 되는 시간 x를 구하시오. 이런 방정식입니다. 지수 방정식. 고등학교 2학년은 풀어요. 쉽잖아. 네? 이거 상쇄하고 나면 2의 마이너스 kt승은 2분의 1입니다. 다 되고 kx는 로그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kx가 로그 2이고 로그 2 값이 대략 0.7 근처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x는 k분의 0.7이다. k분의 0.7 k분의 0.7 대략 정확히는 0.693 점점점점점점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 일리미네이션 레이트 컨스탄트 즉 k 값이 0.5인 어떤 약물이 있을 때 지금 100의 어마운트가 몸에 있는데 없어지는 속도는 50mg/h인데 그렇다고 1시간 지났을 때 50만큼이 없어져서 50이 남았느냐 그건 아니고 1시간보다는 더 걸릴 것이다. 그래 더 걸리는데 정확히 얼마나? 1.4시간 1시간 24분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1시간 24분 2시간 48분이 지나면 25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워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도로 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이 도수가 100이고 V가 100이고 클리어런스는 50이고 K는 0.5라는 뜻이죠. 그러면 처음에 1mg/L가 될 텐데 이건 아니고 이거니까요. 1.4시간이 지나면 0.5가 되고 2.4시간이 지나면 0.25가 되고 4.2시간이 지나면 0.16가 된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거 그 다음에 요런 관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오늘 공부할 분량의 5분의 3 정도를 한 건데 원래 그게 그냥 분량만 그렇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무수하게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이거는 지금 당장 다 이해는 안 되겠지만 중요해요. 중요해. 그래서 오늘 밤에 숙제 꼭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좀 해. 질문할 때까지 안 끝내.